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우정이 세월을 건너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안에 담긴 슬픔과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1950년대 후반,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엔 두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정희, 또 한 아이는 순자였죠. 마을 어귀 정미소 옆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두 아이는 처음 만났습니다. 정희는 그때 6살, 순자도 같은 나이였습니다. 정희네 집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논밭을 여러 마지기 가지고 계셨고, 어머니는 인심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셨죠. 정희는 늘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녔고, 주머니엔 엿이나 사탕이 하나씩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 정희 주위로 모여들었죠. 그 아이가 뭘 좀 나눠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순자는 달랐습니다. 순자네 집은 마을 끝자락, 거의 산자락에 붙어있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해주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죠. 순자의 옷은 언제나 낡아서 기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고, 신발은 한겨울에도 고무신이 전부였습니다. 야, 정희야. 나 오늘 점심 못 먹었어. 배고파. 죽겠다. 순자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배를 움켜쥐고 있는 순자를 보면 정희의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파왔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순자가 정말로 배가 고프다는 걸.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요. 순자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집에 가서 뭐 좀 가져올게. 정희는 종종 집으로 달려가 부엌에 있는 찐, 고구마나 옥수수를 몰래 꺼내왔습니다. 어머니, 몰래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죠. 그래도 모른 척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정희가 나갈 때쯤이면 보자기에 밥을 한 그릇 더 싸주시곤 했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그냥 가져가거라. 순자한테 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그 보자기를 들고 다시 순자에게 달려갔죠. 순자는 그걸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너 우리 엄마한테도 천사 같은 애라고 했어. 에이, 뭘. 우린 친구잖아. 두 아이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학교 가는 길도, 돌아오는 길도 항상 함께였어요. 비가 오면 정희가 우산을 받쳐주었고, 눈이 오면 순자가 정희 손을 꼭 잡고 길을 함께 걸었죠. 방학이면 둘은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치거나 뒷산에 올라가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커서도 계속 친구할 거지? 당연하지. 우리 평생 친구야, 평생. 순자의 눈빛은 맑았고 정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두 아이는 정말로 그럴 줄 알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자신들의 우정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곧 17살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이었죠. 그때는 시골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고 마을엔 점점 노인들만 남기 시작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순자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짐을 싸고 있는 순자네 식구들의 모습이었죠. 순자야, 너희
이사 가는 거야? 정희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순자 어머니가 대신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구나.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됐어. 서울로 간다. 거기 가면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언제 다시 와요? 순자랑은 어떻게 연락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쓸쓸히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다. 자리 잡으면 연락할게. 정희 어머니한테도 잘 전해드려라. 그동안 너무 신세 많이 졌다고. 그날 저녁, 순자네 식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짐수레를 보며 정희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끝까지 정희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만 달싹거렸을 뿐이었죠. 왜 그렇게 급하게 간 거야? 왜 나한테 미리 말도 안 해준 거야? 정희는 그날 밤 홀로 울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어머니가 들어와 등을 쓰다듬어 주었지만 그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순자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정희는 가끔 우체국에 들러 혹시 편지가 왔나 확인했지만 매번 허탕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순자도 살기 바빴겠지. 서울 가서 새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정희는 순자를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선 여전히 순자가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 따뜻했던 미소가, 그 맑았던 눈빛이 정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안일을 돕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자는 점점 더 희미한 기억이 되어갔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마음 한구석엔 늘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순자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몇 년 뒤에야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초, 정희는 19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자란 정희는 어느 봄날 어머니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5일마다 서는 그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채소 파는 아낙네들의 구수한 사투리, 생선 파는 아저씨들의 호탕한 목소리, 그리고 떡볶이며 순대를 파는 포장마차의 구수한 냄새까지. 장터는 언제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가 부탁한 물건들을 하나씩 사면서 장터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무명천 파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 정희 아니야? 정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순자? 맞아, 정희야. 세상에, 너 여기서 뭐해? 순자였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순자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옷차림은 여전히 수수했지만 얼굴엔 세상 물정을 좀 아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그래도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야, 진짜 내가 맞구나. 어떻게 된 거야? 서울 갔다며? 응, 서울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 여기 근처 읍내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 공장에서. 두 사람은 장터 한구석 떡볶이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뜨끈한 떡볶이를 앞에 놓고 밀린 이야기를 쏟아냈죠. 정희야, 그때 말이야. 갑자기 이사 가게 돼서 정말 미안했어. 나도 너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순자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정희는 손을 내밀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그나저나 너 서울 생활은 어땠어? 힘들진 않았어? 에휴, 말도 마. 진짜 힘들었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고 그래도 뭐 먹고는 살았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다시 내려왔어. 여긴 그래도 공기가 좋잖아. 순자는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그걸 느꼈어요. 순자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다행이다. 연락처 좀 줘.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그래. 진짜 그러자. 나 요새 너무 외로웠거든.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같이 시장을 돌아다녔죠. 순자는 정희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줬고 정희는 순자에게 마을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20살이 되던 해봄, 집안에서 정희의 혼담이 오갔습니다. 상대는 이웃 마을의 청년으로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온순하다는 평을 받는 사람이었죠. 정희의 부모님은 그 혼담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정희야, 내 나이가 이젠 20인데 시집 갈 때도 됐다. 좋은 데 있으니까 한번 만나나 보자. 엄마. 전 아직 아직 뭐가 아직이야. 여자는 때를 놓치면 안 돼. 어서 준비해라. 정희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부모님 말씀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결국 정희는 그해 가을 20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날들이 이어졌어요. 혼수를 준비하고 예물을 맞추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희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순자와의 약속도 자꾸 미뤄졌죠. 순자야, 미안해. 오늘은 또 못 나갈 것 같아. 혼수 보러 가야 해서. 아, 그래?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자. 전화기 너머 순자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도 그걸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 준비가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순자에게 청첩장을 보냈어요. 손편지도 함께 넣어서요. 순자야, 내 결혼식에 꼭 와줘.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평생 친구잖아. 하지만 결혼식 날 순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하객들 사이를 계속 두리번거리며 순자를 찾았지만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나 싶어 식이 끝난 후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왜 안 온 거야? 정희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씁쓸함도 금방 묻혀버렸죠. 결혼 후엔 시댁 식구들을 챙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하루하루가 숨 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가끔 생각했어요. 순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연락하기가 무서웠는지도 몰라요. 결혼식에 오지 않았던 순자를 혹시 자신이 서운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정희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키우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고 정희는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어요. 평범하지만 나름 행복한 삶이었죠. 그 사이 순자는 완전히 정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끔 꿈에서 어린 시절 순자와 함께 놀던 모습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깨고 나면 금방 잊혀졌어요. 순자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 정희는 가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늘 미안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져 갔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났다가 또 헤어지는 거였어요. 그게 인생이었고 그게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끊어졌던 인연이 수십 년 후에 다시 이어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재회가 얼마나 잔인한 결말로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2020년대 초 정희는 70살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머리카락은 온통 백발이 되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다가 그대로 쓰러졌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텅 비어 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예 정착을 해버렸죠.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올까 말까 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릴 뿐 집안은 고요했어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죠. 밥을 먹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받아놓고 숟가락을 들면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밥맛도 없네. 정희는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거나 세상을 떠났어요. 예전에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도 이제는 거의 남지 않았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각자 자식들 집에 가 있거나 요양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집 앞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빨갛게 물든 하늘을 보니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볼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슬펐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정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정희 씨 맞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듯 낯선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저 누구신지? 정희야, 나야? 나 순자. 순자. 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자라고? 그 순자가? 순자야? 진짜 내가 맞아? 그럼 나 순자 맞아. 세상에 정희야? 몇십 년 만이야, 이게. 순자는 정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정희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득 펼쳐진 그 미소는 어린 시절 순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요. 정희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다시 만났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얼마 뒤 순자는 정희네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정희는 차를 끓이고 과일을 깎아서 내놓았어요. 오랜만에 손님을 맞이하니 왠지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야, 남편은? 아들은? 남편은 3년 전에 갔어. 아들은 외국에 있고.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혼자서.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도 비슷해. 남편은 진작에 죽었고 애들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근근히 살지 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그렇게 침묵이 흐르다가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이야, 우리 이제라도 자주 만나자. 나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미칠 것 같거든. 나도, 그래. 나도 정말 외로웠어. 정희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이었죠. 그날 이후 순자는 자주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렀어요.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왔죠. 정이야, 이거 김치 담갔는데 맛 좀 봐봐. 옛날 우리 엄마 손맛이랑 비슷하게 담갔거든. 어머, 고마워. 나 요새 김치 담그기도 귀찮았는데. 순자가 가져온 김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새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정희는 그 김치를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따뜻한 정성을 느껴보는지. 순자야, 너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내가 사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 아니야. 친구끼리 이 정도는 해줘야지. 순자는 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도 만들어 왔습니다. 멸치볶음, 콩자반, 무나물. 정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골라서 가져왔어요. 정희의 냉장고는 어느새 순자가 만든 반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희는 점점 사람 사는 느낌이 나고 따스한 순자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시장도 다녔고 병원도 함께 갔습니다. 정희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순자가 함께 정형외과에 가주었어요. 순자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정희가 약을 사다 주었죠. 정이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나도 그래. 순자야, 우리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자. 서로 의지하면서. 그럼, 당연하지. 정희는 점점 순자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 이야기도 하고 아들 이야기도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순자야, 난 말이야. 남편 죽고 나서 진짜 죽고 싶었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랬거든. 정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앞으로 내 곁에 있어줄게. 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로 순자가 자신의 곁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정희를 바라보는 순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순간이었죠. 따뜻한 미소 뒤에 무언가 계산적인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정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순자는 점점 더 깊숙이 정희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의 집 비밀번호도 알게 되었고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되었죠. 정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를 완전히 믿었으니까요. 순자야, 너 우리 집 비번 알지? 내가 없을 때도 편하게 들어와. 응, 알아. 고마워, 정이야.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정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정희에게는 순자가 마치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순자 덕분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혼자 밥 먹을 때도 이제는 덜 외로웠고 밤에 잠들 때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순자를 완전히 믿게 된 바로 그 순간 악몽 같은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 삼아 천천히 걸었죠. 길가의 핀 벚꽃을 보며 정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참 예쁘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같이 볼 텐데. 혼잣말을 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죠. 정희가 돌아보기도 전에 오토바이가 정희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세게 부딪힌 건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에 정희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으아! 정희는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왼쪽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오토바이는 그대로 달아나 버렸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길거리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겨우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이 정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다리가 아파요. 정희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 아저씨가 119에 신고를 해주었고 곧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정희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다행히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최소 한 달은 걷기 힘드실 거예요. 목발을 짚으셔야 하고 집에서 최대한 안정을 취하세요. 의사의 말에 정희는 막막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어떻게 한 달을 버틴단 말인가? 밥은 누가 해주고 집안일은 누가 한단 말인가?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에 왔을 때 정희는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는 아프고 마음은 답답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어요. 정희야, 나 순자야. 오늘 저녁에 너네 집 갈까?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나 사고 났어. 오토바이가 날 쳤어. 뭐 사고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정희는 집 주소를 알려줬고 순자는 20분 만에 달려왔어요.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눕혔죠. 다리가 인대가 늘어났대. 한 달은 걷기 힘들다고. 세상에. 이 혼자 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순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또 났어요. 순자야,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한 달만 좀 도와줘. 무슨 소리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가 매일 올게.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하고 다 할게.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정말 순자가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순자는 매일 정희네 집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아침밥을 해주고 정희가 씻는 것도 도와줬어요.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정말 며느리처럼 챙겨줬죠. 일주일,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점점 순자에게 의존하게 되었어요. 순자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밥도, 약도, 모든 게 순자의 손을 거쳐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가 정희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희야, 너 혹시 돈 좀 모아놨어? 저축이나 뭐 그런 거? 정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순자가 뭔가 필요한가 싶어서 대답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게 좀 있어. 그걸로 근근히 살고 있지. 그래? 그럼 꽤 있는 거네? 뭐, 많진 않아. 그냥 생활비 정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있잖아. 요즘 투자 하나 괜찮은 게 있더라고.
내 아들이 알려줬는데 이거 하면 돈 꽤 벌 수 있대. 투자? 무슨 투자? 부동산 투자야.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지금 사두면 나중에 값이 엄청 오른대. 내 아들이 부동산 일하거든. 속속들이 알아. 정희는 조금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투자라니.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순자야, 나 그런 거 잘 몰라. 괜히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확실한 거야. 내 아들이 직접 확인했어. 이거 진짜 대박이야. 나도 할 거거든. 정희, 너도 같이 하자. 순자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래도 난 잘 모르겠어. 정희야, 생각해봐. 너 지금 그 돈 가만히 두면 그냥 그 돈이잖아. 근데 이거 투자하면 2배, 3배로 불어나는 거야. 그럼 너 앞으로 더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순자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난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우리 친구잖아. 친구가 잘 되는 게 내가 더 기쁜 거라고. 정희는 순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정말 진심처럼 보였어요. 정희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날 속일 리 없어. 이렇게 나를 돌봐주는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챙겨주는데. 그래, 한번 알아나 볼게. 근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많이 안 들어가. 한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분양권 하나 살 수 있어. 5천만 원?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순자 말대로 2배, 3배가 된다면 아들한테도 보태줄 수 있고 자신도 더 편하게 살 수 있겠죠. 나 생각 좀 해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 근데 너무 오래 생각하면 기회 놓칠 수도 있어. 이런 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순자는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희야, 어떻게 생각해봤어? 내 아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 빨리 결정해야 한대. 순자야, 그래도 이건 큰 돈인데. 알아. 근데 정희야, 생각해봐. 너, 내가 거짓말 할 것 같은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희는 움찔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난 진짜 내가 잘 됐으면 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너 챙겨주는데 그 정도 믿음도 없어? 순자는 약간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순자가 자신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는데 자신은 순자를 의심하고 있다니. 미안해. 순자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알았어. 할게. 투자할게.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우와, 정희야, 잘 생각했어. 진짜 후회 안 할 거야? 순자는 정희를 껴안았습니다. 정희는 그 품에 안겨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 불안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순자를 믿기로 한 이상 끝까지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후 순자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아들도 함께 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전 순자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번에 투자건으로 왔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정희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의 아들은 능숙하게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진행할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꺼내서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5천만 원이 순자의 아들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순자의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순자도 따라 나가면서 말했어요. 정희야, 잘했어. 진짜 잘했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정희는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정말 잘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이미 나가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제시도 계속 편집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걸까? 5천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인데.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정희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순자를 믿기로 했으니까요. 자신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준 순자가 설마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또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요. 정희야, 아침 먹었어?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 고마워. 순자야. 정희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정희의 낯빛을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다리 더 아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투자한 거 말이야.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순자의 눈빛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환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당연하지. 내 아들이 확실하다고 했잖아, 정희야. 너 나 못 믿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됐어. 걱정 마. 한 석 달만 기다려봐. 그때 되면 결과 나올 거야. 석 달. 정희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석 달이면 금방이잖아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정희의 다리는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이제 목발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었죠. 순자는 여전히 자주 찾아왔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석 달이 되던 날, 정희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투자 결과 나왔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게 말이야. 좀 늦어지고 있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늦어진다고. 얼마나? 글쎄,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확히는 모르겠어.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불안하고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순자야.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걱정 마. 조금만 더 기다려. 순자는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순자는 연락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나중에 문자로만 짧게 답했어요.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정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투자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돈을 잃은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순자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순자가 알려준 주소였어요.
하지만 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엔 광고지가 가득했어요. 이웃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한 달 전에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순자가 사라졌다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았어요. 꺼져 있거나 번호를 바꾼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속았다는 걸, 순자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걸. 정희는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5천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순자에 대한 믿음이, 그 오랜 우정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게 증거가 없으세요. 계약서는 있으세요? 그게 순자 아들이 가져갔어요. 통장, 거래, 내역은요? 정희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아들 이름도 계좌번호도 제대로 적어두지 않았어요. 너무 믿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보낸 거였죠. 할머니, 이러면 수사하기가 힘들어요. 연락처라도 있으세요? 전화번호는 있는데 지금 안 받아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찾기 쉽지 않아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너무 교묘해서. 정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서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었을까? 70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 그런데 그 순간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토바이 사고가 났던 그날이요. 그것도 너무 이상했어요. 마침 그때 순자가 전화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순자가 자신에게 더욱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 오토바이 사고도 계획된 것은 아니었을까? 순자가 자신을 완전히 믿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았거든요. 사고 후 순자가 나타난 것, 헌신적으로 돌봐준 것, 그리고 완전히 믿게 된 순간 투자 이야기를 꺼낸 것.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 순자가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했다니. 정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목이 메도록, 숨이 막히도록 울었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간직했던 추억이, 그 순수했던 우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텅 빈 집안에 정의에 흐느끼는 소리만이 메아리 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하루 종일 집 안에 틀어박혀서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가끔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이제는 악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힘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동네 부녀회장 김 여사였습니다. 어머, 정희 어머니. 안색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정희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요새 밖에도 안 나오시고?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김 여사님, 저 사기 당한 것 같아요. 네, 사기.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순자가 다시 나타난 것, 자신을 돌봐준 것, 투자를 권유한 것, 그리고 돈을 보낸 후 사라진 것까지. 그러자 김 여사는 얼마 전 일어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자신이 목격했었고, 그때 사고가 일부러 정희를 타겟으로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였어요. 그리고요, 그 오토바이 번호판이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뒤에 두 자리가 30이었어요.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30이? 네. 혹시 모르니까 경찰서에 말씀해 보세요. 도움이 될지도. 김 여사는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희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김 여사가 돌아간 후 정희는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경찰에게 김 여사가 알려준 정보를 전했죠. 번호판 뒤 두 자리가 30이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CCTV 확인했는데요. 사고 난 날, 그 시간대에 어머니 집 근처를 배회한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번호판 끝자리 32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게 네, 그 오토바이 주인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박성민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세요? 박성민? 아니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할머니, 이 사람이 혹시 순자 씨 아들 아닐까요?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자의 아들. 그 남자의 이름이 박성민이었던 거예요. 서류에 서명할 때 봤던 이름. 하지만 그땐 신경 쓰지 않았죠. 맞아요. 맞아요. 순자 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송금하신 계좌 내역 좀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은행에 가셔서 거래 명세서를 떼오시면 됩니다. 정희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래 명세서를 출력했어요.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민이라는 이름과 계좌번호가.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세서를 움켜쥐었습니다. 드디어 뭔가 잡힌 것 같았어요. 이제 순자와 그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경찰은 박성민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 순자와 순자 아들은 경기도 한 모텔에서 잡혔고 돈은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순자와 박성민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순자는 징역 2년, 박성민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정희가 보낸 돈도 대부분 돌려받았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에 돈이 다시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더 비어 있었습니다. 돈은 돌아왔는데 내 마음은, 내 추억은.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어요. 거기엔 정희와 순자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 두 소녀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얼굴은 흙으로 범벅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순수했습니다. 여보, 나 바보 같지? 70살 먹고도 이렇게 쉽게 속다니. 당신이 봤으면 뭐라 했을까? 정희는 영정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는 줄 알면서도 계속 말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노을길 이야기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